휴머노이드 로봇이 팔을 들어 올리는 순간마다 일본 기업의 계좌로 돈이 흘러들어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손가락 하나가 움직이고 관절 하나가 회전할 때마다 로열티가 일본으로 쌓여갔습니다. 이 기술의 시작은 50년대 미국이었지만 핵심 제조 비밀을 움켜쥔 건 일본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재료공학의 노하우를 완전히 봉인했고 누구도 쉽게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반세기 동안 세계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장악하며 절대적인 지위를 유지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이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으로 세계 시장을 흔드는 동안에도 단 하나, 이 부품만큼은 일본을 우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 한국 기업이 그 거대한 독점을 흔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일본이 50년 동안 움켜쥔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빈자리를 두고 왜 45조 원이라는 자금이 몰려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이 작은 부품 하나가 어떻게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왜 일본이 이 시장을 반세기 동안 독점할 수 있었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이 어떻게 그 철벽 같은 장벽을 돌파했는지, 마지막으로 매출은 감소했는데도 시가총액이 65%나 치솟은 이유까지 이어집니다. 결국 이 기술 독립이 우리의 일상과 어떤 연결고리를 갖게 되는지도 확인하게 될 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의 제작비를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가 단 하나의 부품에 들어갑니다. 바로 하모닉 감속기입니다. 로봇 제조 원가의 30%에서 40%를 차지하는 핵심 장치이자 흔히 로봇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부품입니다. 문제는 이 심장을 만드는 회사들이 거의 전부 일본에 집중돼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한 일본 기업들 때문에 한국의 로봇 업체들도 결국 일본산 부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로봇을 설계해도 관절 속 핵심 장치는 일본 기술에 의존해야 했던 겁니다. 상황은 마치 심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데 심장을 제조하는 국가가 일본 하나뿐인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가격을 정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고 공급을 멈추면 산업 전체가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로봇 산업이 바로 그런 구조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일본의 허락 없이는 로봇 관절 하나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 마련된 휴머노이드 맥스 얼라이언스 공동관 앞에는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A로봇이 개발한 앨리스사 로봇은 컨베이어 벨트 위 물건을 정교하게 집어들어 선반으로 옮겼습니다. 이어 블루로빈의 P73 로봇이 32개관절을 동시에 제어하며 물체를 시각적으로 인식한 뒤 다음 공정으로 넘기는 장면을 선보였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로봇들의 관절 내부에 더 이상 일본산 부품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끈 휴머노이드 맥스 얼라이언스에는 1300개가 넘는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개한 로봇 핵심 부품 상당수가 국산화에 성공한 상태였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기업이 바로 SBB 테크였습니다. 이 장면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이미 일본을 추월했지만 하모닉 감속기만큼은 누구도 넘을 수 없는 영역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100분의 1 수준 인력을 가진 한국의 중소기업이 일본 독점의 심장부를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시장은 왜 이 변화 하나에 45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했을까요? 그 답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모닉 감속기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감속기는 이름 그대로 빠른 회전을 느리게 바꾸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속도만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회전수를 낮추는 대신 힘을 극적으로 증폭시키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래서 작은 모터 하나만으로도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정밀함이 생명입니다. 인간이 손가락으로 작은 버튼을 누르거나 물건을 집을 때처럼 미세한 움직임을 구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 기어는 톱니끼리 맞물려 회전하는 구조라 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백넷이라고 부릅니다. 기어끼리 충돌하지 않도록 일부러 공간을 남겨두는 것인데 바로 그 작은 틈이 정밀 제어를 방해했습니다. 여기서 하모닉 감속기의 혁신이 등장합니다. 이 장치는 금속 기어를 직접 휘게 만들고
다시 복원시키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얇고 유연한 컵 형태 금속 기어 안에 타원형 부품을 삽입하면 원형 구조가 타원으로 변형됩니다. 그러면 외부의 단단한 기어와 특정 부분만 맞물리게 됩니다. 이 타원 구조가 회전하면서 맞물리는 지점도 함께 이동합니다. 그리고 내부 기어의 톱니수가 외부보다 단 2개 적기 때문에 입력축이 한 바퀴 돌 때 출력축은 아주 조금만 회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단일 단계만으로도 100대 1 이상의 감속비가 가능해집니다. 모터가 100번 회전해야 출력축이 겨우 한 번 움직이는 수준의 초정밀 제어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플렉스 스플라인이라고 불리는 얇은 금속 부품이 수억 번 반복해서 휘어졌다 펴져도 절대 깨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허용 오차는 1, 랍은 이하 수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1도를 360개로 쪼갠 수준의 오차만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시계 초침이 1초 동안 움직이는 각도가 6도인데 하모닉 감속기는 그 6도를 다시 360 조각으로 나눈 만큼만 흔들려야 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수억 번 반복하는 동안 동일한 정밀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100m 떨어진 곳에 있는 콩알 하나를 손끝으로 매번 정확히 건드리는 수준의 정교함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일본의 50년 독점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금속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열처리해야 하는지, 표면은 어떤 방식으로 가공해야 수억 번의 반복 변형에도 버틸 수 있는지, 그 모든 기술이 일본 기업 내부에만 축적됐기 때문입니다. 도면만 본다고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겉모습을 똑같이 따라 만들어도 몇만 번 움직이지 못하고 부서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용된 강철의 성분, 열처리 온도와 시간, 표면 처리 방식까지 모든 것이 블랙박스였습니다. 재료공학의 가장 깊은 영역에 숨어있는 그 비밀을 풀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엔지니어라도 복제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독점 체제는 반세기 동안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반전이 등장합니다. 일본의 철옹성을 깨뜨린 한국 기업이 애초부터 로봇 부품 회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SBB테크가 2000년에 처음 세워졌을 때 이들이 만들고자 했던 건 다름 아닌 볼펜 끝에 작은 쇠구슬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볼펜 끝에는 아주 작은 금속 볼이 들어있습니다. 이 구슬이 종이 위를 굴러가며 잉크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이 쇠구슬이 완벽한 구형이 아니면 잉크가 끊기거나 뭉쳐버립니다. 그래서 진구도라는 개념이 중요했습니다. 얼마나 완벽한 원형에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정밀 지표입니다. 볼펜용 세라믹 볼은 이 진구도를 극한 수준으로 맞춰야 하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SBB테크는 바로 그 작은 구슬을 국산화하겠다는 목표로 출발한 기업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볼펜 끝에 초정밀 쇠구슬을 만드는 기술과 로봇 관절을 흔들림 없이 움직이게 하는 기술. 전혀 다른 산업처럼 보이지만 결국 핵심에는 극한의 정밀 가공 기술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볼펜 끝에 쇠구슬과 로봇 관절은 아무 상관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극도로 작은 단위까지 오차 없이 깎아내는 초정밀 가공 기술. 바로 그 능력이었습니다. SBB테크는 2008년에 마침내 세라믹 볼 베어링 국산화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특수 환경용 베어링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먼지 한 알조차 허용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그런 극한의 조건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부품을 만들며 회사만의 정밀 기술 체계가 완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축적된 기술력은 곧 다른 영역으로 확장됐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소형 감속기 개발로 이어졌고 2013년에는 결국 하모닉 감속기 로봇 드라이브 국산화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일본이 50년 동안 숨겨왔던 블랙박스를 볼펜 구슬 제작에서 출발한 한국의 작은 기업이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핵심은 독자 취향 설계였습니다. 일본 업체들의 기어 톱니 구조를 단순히 베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SBB테크는 자사만의 곡선 형태를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일본 특허를 피해가면서도 동일한 수준의 정밀도를 구현할 수 있는 독창적인 해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지만 기술 확보만으로 시장이 저절로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2018년 송영그룹 KPF 계열로 편입되면서 자본 기반을 강화했고 이어 2022년 10월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며 본격적인 투자 유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과 높은 고정비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기술은 있었지만 시장이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어렵게 개발한 부품을 대량으로 판매할 만큼 수요가 폭발하지 않았던 겁니다. 긴 인내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2026년이 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등장합니다. 매출 105억 원 달성과 함께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이른바 인플렉션 포인트, 수익 구조가 본격적으로 전환되는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가격 경쟁력이었습니다. SBB테크의 하모닉 감속기는 일본 제품 가격의 60%에서 80%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20%에서 40% 더 저렴했던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는 지금 같은 시대에는 이 차이가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자주포가 어떤 환경에서 움직이는 무기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혹한과 폭염 끝없이 이어지는 진동, 발사 순간마다 기계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까지 견뎌야 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1라분 이하의 정밀도를 유지한다는 건 사실상 군사용 수준의 신뢰성을 인증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산업 장비보다 훨씬 혹독한 검증을 통과한 부품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장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왜 매출은 줄어드는데 시가총액은 65%나 폭등했을까? 이제 그 미스터리를 풀어야 할 차례입니다. 2026년 4월 28일 기준 국내 로봇 관련 상장기업 36곳의 시가총액 합계는 약 44조 5249억 원이었습니다. 45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이 숫자는 25조 27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반년 만에 약 16조 원이 추가되며 무려 65% 상승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로봇 기업들의 총 매출은 오히려 4.6% 감소해 2조 265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기업 가치는 폭등했습니다. 상식으로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실적이 감소하면 주가도 내려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PSR이라는 지표를 봐야 합니다. 매출 대비 시가총액 비율을 뜻하는데 기업이 연간 매출의 몇 배 가격으로 거래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현재 한국 로봇 산업의 PSR은 18.4배 수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만원의 매출을 만드는 회사를 18만 4천원 가치로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제조업 평균 PSR이 보통 1배에서 3배 사이인 점을 생각하면 이건 현재 실적이 아니라 미래 가능성에 대한 거대한 베팅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답은 단 하나입니다. 피지컬 AI.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챗GPT 같은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세계 안에서 움직입니다. 문자와 이미지 속에서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지만 현실에서 컵을 들거나 문을 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하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AI가 드디어 현실 세계 안으로 걸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봇이 움직이며 축적하는 모든 정보는 차세대 AI를 위한 가장 값비싼 자산이 됩니다. 손가락에 전달되는 압력, 관절이 꺾이는 각도, 시각 데이터와 공간 정보까지 전부 학습 자원이 되는 겁니다. 자율주행 기업들이 도로 주행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수조 원을 쏟아붓는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휴머노이드가 모으는 데이터는 그보다 훨씬 비쌉니다. 자율주행은 도로라는 제한된 공간만 다루지만 휴머노이드는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장소를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거실, 공장 생산 라인, 병원 수술실, 농장의 흙바닥까지 전부 데이터 공간이 됩니다. 데이터의 양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치 자체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지금 자본시장은 누가 미래의 데이터 패권을 쥐게 될지를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요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정밀도입니다. 로봇 관절이 흔들리거나 오차가 발생하면 거기서 수집되는 정보에는 엄청난 노이즈가 섞이게 됩니다. 그렇게 오염된 데이터를 거대 언어 모델이 학습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하모닉 감속기처럼 1라분 이하 정밀도를 구현하는 부품은 단순한 기계 장치가 아닙니다.
AI 학습 데이터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정밀하지 못한 로봇은 데이터를 아무리 모아도 결국 가치 없는 정보만 쌓게 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자본시장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산할 미래 데이터를 선점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 바로 한국이 국산화에 성공한 하모닉 감속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매출과 미래 기업 가치가 완전히 따로 움직이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더 흥미로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현재 한국 로봇 산업은 사실상 한일중 3국 경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일본이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자료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은 한국 로봇 업체들을 상대로 대폭적인 가격 할인과 기술 지원 제한을 내놓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높은 가격을 유지하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 기업의 선택을 받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한국 기업들이 일본 부품 없이도 로봇을 양산하기 시작하면 일본은 거대한 시장 하나를 통째로 잃게 됩니다. 반세기 동안 일본이 가격을 정하고 한국이 따라가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한국이 일본의 가격 정책을 흔들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온 셈입니다. 반대편에서는 중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국가 보조금을 앞세워 저가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중국식 산업 전략의 무서운 점은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시장 점유율부터 장악하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 자금으로 버티며 경쟁자를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한국의 정밀 기술 기업들은 일본의 회유 전략과 중국의 가격 공세 사이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휴머노이드 맥스 얼라이언스의 국산 부품 70% 인증 제도였습니다. 1300개가 넘는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 이 산업연합은 국산 부품 비율이 70% 이상인 휴머노이드에만 국산 인증을 부여합니다. 이건 단순한 보호무역 정책이 아닙니다. 핵심 제조 데이터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막고 국내 부품 산업과 완성품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려면 과거 사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일본을 따라잡기 시작했던 90년대의 핵심에는 하나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움직이며 핵심 소재와 장비의 국산화 로드맵을 끝까지 밀어붙였다는 점입니다. 처음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국산 장비의 성능은 일본 제품보다 떨어졌고 가격 경쟁력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의도적으로 한국산 장비를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현장에서 사용되며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비 기업이 성능을 개선하고 다시 반도체 기업이 그 장비를 사용하면서 또 새로운 데이터가 쌓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흐르자 한국 반도체 장비 산업은 결국 독자 생태계를 완성하게 됩니다. 지금 로봇 산업에서도 정확히 같은 흐름이 반복되려 하고 있습니다. SBB테크의 감속기가 처음부터 일본 제품을 완전히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로봇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현장 데이터가 쌓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품 성능이 개선되고 다시 더 발전한 부품이 로봇에 탑재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70% 국산 인증 제도는 이 순환 구조를 강제로 시작시키는 일종의 출발선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로봇들이 단순히 전시장 안에서 시험만 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미 실제 산업 현장에서 POC, 즉 개념 증명 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실 작업 환경에서 정말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HD 현대중공업 생산 현장, 삼성중공업 조선소,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제조 라인, 포스코 ENC 건설 현장, 그리고 BGF 로지스의 CU 편의점 물류 AI 워커까지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들르는 편의점,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이 생산되는 공장,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건설 현장, 그리고 대한민국 조선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초대형 조선소까지 이미 한국 산업 곳곳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로봇의 핵심 관절에는 한국 기업이 만든 부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시간을 2000년대 초반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 시기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은
일본을 본격적으로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 동안 축적한 디스플레이 기술을 한국이 따라잡는 건 무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LCD 시장에서 일본을 추월했고 이후 OLED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격차를 훨씬 크게 벌려버렸습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는 순간 50년 노하우보다 더 중요한 건 빠른 의사결정과 집중 투자였습니다. 지금 로봇 산업도 정확히 그 전환점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중심 시대에서 휴머노이드 시대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일본이 오랫동안 축적한 산업용 로봇 기술은 분명 강력합니다. 하지만 휴머노이드라는 새로운 분야에서는 일본과 한국 모두 사실상 비슷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부품, 완성형 로봇, 인공지능, 데이터까지 연결된 수직 계열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전망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두 가지 시선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현재 로봇 산업의 PSR 18.4배가 90년대 초기 반도체 산업처럼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한 합리적 투자라고 평가합니다. 미래 데이터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필수 비용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대편에서는 경고의 목소리를 냅니다. 2025년 매출이 감소했는데도 시가총액이 급등한 현상은 테마 중심의 과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 해외 경쟁사의 추격 속도, 그리고 무엇보다 휴머노이드의 대규모 상용화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위험까지 존재한다는 분석입니다. 두 주장 모두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본시장이 언제나 미래를 정확히 맞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90년대 초반 반도체 산업에서도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엄청난 수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중간에 긴 침체 구간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휴머노이드 시장이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 자체는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어떤 기업이 살아남고 어떤 기업이 사라질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분석가들이 꼽는 한국 로봇 산업의 진짜 승부처는 결국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드웨어 부품 국산화는 놀라운 성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패권을 장악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축적되는 작업 노하우를 제조 디지털 라이브러리 형태로 자산화하고 그것을 온디바이스 AI와 결합해 한국만의 독자적인 로봇 두뇌를 구축하는 것, 바로 그 지점이 앞으로 10년의 핵심 전장이 될 것입니다. 부품만 생산하는 국가가 아니라 그 부품 위에서 움직이는 로봇의 두뇌까지 직접 만드는 나라가 되어야 진짜 의미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우리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의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일 당장 집 안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아직은 가격도 높고 기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5년에서 10년 뒤를 떠올려 보십시오. 심야 시간 편의점을 지키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장의 위험 작업 역시 로봇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시대에 한국이 부품부터 완성품까지 산업 전반을 장악하느냐, 아니면 다시 외국 부품에 의존하며 가격 경쟁만 반복하느냐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디스플레이와 조선업이 지난 30년 동안 한국 경제를 지탱했다면 앞으로의 30년은 휴머노이드와 피지컬 AI 산업이 그 역할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출발선에서 한국은 일본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50년 동안 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며 하모닉 감속기 시장을 사실상 지배해왔습니다. 그 힘의 본질은 플렉스 스플라인이라는 얇은 금속 구조를 수억 번 반복 변형시켜도 1라분 이하의 정밀도를 유지하게 만드는 재료공학 블랙박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SBB테크는 볼펜용 세라믹 볼이라는 의외의 출발점에서 초정밀 가공 기술을 축적했고 2013년 결국 로보드라이브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일본 제품 대비 60%에서 80% 수준의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했습니다. 이 부품 독립을 기반으로 1300개 이상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 휴머노이드 맥스 얼라이언스가 탄생했고
국산 부품 70% 인증 제도라는 전략적 방어선까지 구축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CES 무대에서 K로봇의 존재감이 전 세계에 각인됐습니다. 그 결과 국내 로봇 상장사 36곳의 시가총액은 단 6개월 만에 65% 급등하며 45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매출은 4.6% 감소했는데도 기업 가치가 폭등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본시장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앞으로 축적하게 될 데이터의 가치에 천문학적인 베팅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은 4가지입니다. 첫째, 하모닉 감속기 국산화는 단순한 부품 개발이 아니라 50년 기술 종속 구조를 끝낸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45조 원 규모의 시장 베팅은 현재 매출이 아니라 피지컬 AI 시대에 데이터 패권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라는 사실입니다. 셋째, 정밀도는 단순한 기계 성능이 아니라 AI 학습 데이터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게이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진짜 승부는 결국 하드웨어 너머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역량과 제조 데이터 자산화를 누가 먼저 완성하느냐가 다음 시대 패권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시장 과열을 경고하는 시선도 존재하고 일본의 반격과 중국의 추격 역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50년 동안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만 구할 수 있었던 그 핵심 부품을 이제 한국 기업이 직접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K로봇이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격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뉴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30년을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를 선언하는 거대한 전환점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은 이 45조 원 규모의 베팅을 미래를 향한 합리적 투자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과열된 기대감이 만든 거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5년 뒤, 10년 뒤 우리 일상 속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될 장소는 어디일까요? 편의점일까요? 공장일까요? 아니면 우리 집 거실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다음 이야기의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